정보, 돈이 되는 TV. 쌤, 서울경제TV. 한국찜노사가 오늘 부평공장에서 임단혁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자구안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률은 고공행진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역대 최대로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부터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통신요금 개편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고정금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바뀌어도 월 상한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담대 상품도 출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GM노사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복지비용 절감 등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 부평공장에서 임단혁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GM이 한국GM에 대해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을 오는 20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GM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 8차 교섭 때 사측의 CCTV 설치 요구로 노조와 갈등을 빚다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사측이 교섭장 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노조의 안전보장 확약서를 받으면서 대화가 재개된 겁니다. 이날 교섭에서 쟁점은 사측 요구사항인 연차수당 축소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축소를 노조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입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오늘 교섭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복리후생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최대한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산공장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면 노사 의견을 좁히기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따로 떼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베리앵글 사장이 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을 만난 뒤 일부에선 당초 GM이 차입금 3조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GM의 출자 전환 철회는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아직은 우리 지분율만큼인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GM은 임단혁 교섭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그 안을 토대로 GM 본사와 산업은행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GM에 따르면 직접 고용 근로자는 2만 명가량이고 협력사 직원까지 합하면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올 1분기 62만 8,4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히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사정이 최악입니다. 지난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 실업을 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62만 8천여 명.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 직장에서 내몰린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실업률은 4.5%. 1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3개월 연속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대부분인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올해 들어 18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고공행진하며 24%까지 치솟았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고용 통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에 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수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이 같은 고용 한파에 예고된 결과인 셈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추경 진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잠잠해지는 듯했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 따라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매달 이동통신비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169만 명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연 1,877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통신비 지원 혜택이 확대된 겁니다. 25% 선택약정 할인 상향 조정에 이어 어르신 요금 감면까지 적용되면서 이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공개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위원회는 27일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통신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추혜선 의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통신요금 개편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경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통신요금 변경 때마다 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에는 정부 추천 2인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1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통신업계는 영업기밀 누설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 압박만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대로 떨어지면서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계대출 고비를 계속 죄면서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연합회장과 생면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450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의 고비를 더 잰다는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최근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해 8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의 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 비율은 24.4%로 전체 차주에 비해 14.9%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특히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말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늘어난 자녀 원금은 만기 때 일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또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커버드 본드를 적격대출로 공급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인 상품입니다. 커버드 본드를 은행권이 활용하면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 등 상장사들이 깜짝 실적을 보이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증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공습 이후 더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요구 등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 상승한 2457.49에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도 0.56% 오른 89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동맹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도 코스피 상장사 148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연초에 비해 1.13%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15조 6천억 원에 달했고 LG전자의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2,300억 원 이상 넘어서며 1조 1,0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리아 공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더욱 얼어붙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 이후 시리아 정부를 지원한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티타늄 수출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85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전거래일에 비해 매수세가 42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환율 보고서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행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5차례 연속 관리 대상국으로 분류됐고 하반기 보고서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대대적으로 촉구한 것은 원화 강세와 환율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이 현대중공업 지주의 전체 매출액이 4년 내 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공개와 판교 R&D센터, 신사업 등 지주사의 여러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김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지주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주사의 매출 목표로 7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주사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매출액이 37조 원인 상황에서 5년 내 2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분 30%를 확보하지 못해 지주사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 부회장은 이 같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만간 신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정유 플랜트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꾸려온 사업과는 다른 획기적인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곧 발표할 예정이고 금년 상반기 중이나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발표를 할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부회장은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공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관사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에서 10월경 상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다만 현대오일뱅크가 해외 합작사와 함께 신사업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건설 예정인 판교 R&D 센터에 대해 현대중공업 지주가 기술 집약 회사로 변신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오는 2021년에 판교 R&D 센터 내에 5천에서 7천 명 규모의 기술 인력을 확보한 뒤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윤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기존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단행해왔지만 과장 이상의 중간 책임자가 행원보다 더 많은 항아리형 인적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효율적 인적구조가 굳어지다 보니 은행 내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고 금융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청년 의무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은행권의 항아리형 인적구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보통 회사의 인적 구조를 생각할 때 사원에서 대리, 과차장, 부장 등을 거치면서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국내 시중은행들은 행원급 직원들의 수보다 차장이나 부장 등 책임자급 직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 직원 수는 총 6만 3,400명 정도인데요. 이 중 책임자급이 약 3만 5천 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책임자급이 약 9,800명, 행원급이 약 7,100명으로 책임자급 직원이 2,7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도 행원보다 책임자급 직원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더 많은데요. 비율로 따지면 외국계인 시티은행의 항아리 구조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책임자급이 2,200명 수준인데 반해 행원급 직원 수는 998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책임자가 더 많은 항아리형 인적구조는 비효율적 조직 행태로 꼽히는데요. 은행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부터 은행권에서 책임자급 직원과 행원급 직원의 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90년대 후반만 해도 행원급 직원 수가 책임자급보다 1,000명에서 1,500명 더 많았습니다. 3, 4년 사이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데는 지난 1997년 IMF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때부터 은행들이 덜 뽑고 많이 승진시키는 일이 누적되면서 2002년부터 항아리형 인적구조가 된 겁니다. 고착화된 항아리 인적구조는 각 영업점에서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차장이 되면 창구 마감 업무에서는 통상 제외됐습니다. 최근에는 일손도 부족한데 과거처럼 일손 업무에서 빠지려는 선배에 대한 행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또 차장급 직원들도 과거 선배들은 하지 않던 마감 업무까지 하다 보니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항아리형 인적구조가 IMF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이 IMF는 이미 20년도 더 지난 문제잖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네, 항아리형 인적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신입 행원들을 많이 뽑아야 할 텐데요. 금융환경 변화 탓에 은행에 과거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크가 일반화되면서 최근 전체 은행 거래 중 비대면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좌 조회 등 단순 업무가 포함된 수치긴 하지만 창구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체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역전된 책임자와 행원 수를 맞추자고 신규 채용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은행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 희망퇴직 형태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많은 고참 직원 정리 효과는 크게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더 컸습니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책임자급 직원 수는 지난해 2,100명가량 줄였는데요. 행원급은 오히려 400명 더 많은 2,514명이 줄었습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업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젊은 층에서 이직이 가능할 때 떠나려는 성향이 더 강한 탓인데요. 여기에 비용 절감에 급급한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을 입사 후 10년 차까지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금융노조하고 사용자협의회가 4년 만에 산별교섭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신규 인력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요? 네, 금융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 요구안이 장기적으로 금융권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노조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나눠지는 일의 양만큼 신규 채용 확대와 청년 의무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을 감내하겠다는 뜻이어서 노조도 청년 고용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인데요. 사측과의 협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채용 확대 가능 인원을 구체적으로 서로 따져봐야겠지만 당장 은행원들이 이 요구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조는 청년 고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존 직원들의 정년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년 고용을 위해 고통 분담하겠다는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은행권의 항아리 인적 구조 문제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된 지침으로 지원 기간 연장 외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돼 500호가 공급되고 보증금 최대 지원 한도도 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 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KT 전 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2017년 국회의원 90여 명의 후원회에 KT 법인 자금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이번 경찰 소환이 황 회장의 거취 문제로 불통이 튈까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거취 문제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로부터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에 관련해선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해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 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 영업을 일부 제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르며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를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5년 새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권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4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하고 다음 달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코인원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첫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식비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이 전월 대비 5.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 자장면이 4%, 삼겹살과 비빔밥이 3.5% 오르는 등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어느덧 4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그야말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 20도로 오늘보다도 높겠고요. 춘천은 21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 한해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전에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가 들어서도 한때 나쁨 단계로 평상시보다 높겠습니다. 동쪽 지방과 제주도 역시 종일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 기온 속초 18도, 강릉은 19도 등으로 대부분 높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간인 만큼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는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이 점차 흐려져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